주식 투자를 하는 주린이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민주진영이든 멘탈을 강화시키는 방송 돈다방 미쓰리 11월 1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집 나갔던 미쓰리의 멘탈 하루 만에 귀가했고요. 사람이 멘탈이 흔들릴 때는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공포고요.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미쓰리의 멘탈이 집 나갔던 이유는 바로 두 번째 이유고요. 제 지인들이 저에게 인생 상담을 자주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주식 말고 개뿔이나 합니까? 근데 그들이 저한테 원하는 거는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거보다는 멘탈을 좀 강화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그게 저를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언니를 만나면 내가 갑이 된 것 같아. 누나를 만나면 내 저 밑에 있는 자존감이 막 올라와. 이런 이야기를 해주죠. 예, 고마운 녀석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캐릭터가 된 이유는 약간 좀 특수한 그 사연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주식시장에서 산전수전 다 겪었다 이게 아니라 제가 성장한 우리 집안의 특별한 가정환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좀 약간 특별한 가정환경 속에서 제가 성장을 하면서 속된 말로 그냥 어디 찌부러져서 그냥 조용히 살면 되는데 제가 막 나댄 거죠. 나대다 보니까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정을 두들겨 맞았습니다. 정으로. 겁나 많이. 근데 이제 많이 이렇게 맞다 보니까 제가 강해진 거죠. 예. 마치 정으로 맞아서 더 단단한 쇠가 되는 것처럼 정으로 하도 맞으니까 너무 단단해진 겁니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제 인생의 반 이상을 몸담은 곳이 주식시장이니까 그게 이제 같이 맞물려가지고 지금 현재 돈다방 미쓰리라는 캐릭터가 탄생을 한 겁니다. 물론 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생활하는 속에서 정으로 두들겨 맞으면서 솔직한 얘기로 저는 제대로 한 번도 승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매번 당했어요. 매번 패했어요. 근데 저는 항상 마음속에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에 어떤 운이 있다면 그 운이 초반에 젊었을 때 다 소비한 다음에 늙어서 운이 없는 것보다는 그래 까짓건 한번 체력도 되고 경험도 쌓고 한번 개고생 해보자. 대신 나이 먹어서 고생하지 말자가 저의 삶의 철학입니다. 하여튼 여하튼 이런 캐릭터가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눈 하나 깜빡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강한 멘탈 때문에 이렇게 시황을 잘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이제 시사방송 나가면서 시사는 개뿔도 모르지만 처음에는 그냥 솔직히 기본도 모르니까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이거 모르니까 아무 생각이 없다가 이제 몇 달 동안 이렇게 쭉 이제 흐름을 보면서 이제 제 멘탈이 이제 우리 민주 진영에서 좀 겁을 먹는 분들의 멘탈을 잡아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담으로 왜 지난주인가요? 새날에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잖아요. 한참 분위기 좀 안 좋았을 때 마차님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한숨 쉬지 못하게 했다고. 근데 사실 진짜 한숨을 못 쉬게 한 게 저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마차님한테 마차님 한숨 좀 그만 쉬세요 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마차님 방송 중에 한숨 한 번 쉴 때마다 10,000원씩 벌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아마 겁이 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생각을 하면은요 사실 겁 먹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살면서 경찰서나 법원이나 이런 얘기만 들어도 사실 부들부들하지 않습니까? 아니 멀쩡한 사람이 왜 보이스피싱에 당합니까? 그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할 때 수법이 뭐예요? 여기는 경찰서고 여기는 검찰서고 여긴 금감원이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미 그런 단어를 듣자마자 우리는 쫄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술 처먹고 지갑을 잊어버렸는데 그 지갑을 누가 이제 소지해서 지금처럼 보안이 강하지 않았을 때 제 명의로 뭐 네이버 한 게임에 가입을 해서 다른 사람 카드를 겁나 긁어댔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저는 알지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전화를 받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뭐 참조인인지 뭔지 하여튼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나오라고 하는데요. 그 경찰서에 가는 그 걸음걸이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서 죽어가는 소처럼 덜덜덜덜덜덜 떨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진짜 재밌고 귀여웠던 적이 저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 이후에는 더 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무소가 김앤장이라고 하죠. 뭐, 광장이란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법무법인 바른이란 얘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법무법인 바른이랑 저 혼자 나홀로 소송이랑 싸워서 제가 완승했다니까요. 근데 이게 그 사연을 좀 말씀드리면 너무 좀 개인적인 거니까. 근데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는데 제가 이겼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제 모든 걸 다 걸었어요. 왜냐하면 제 모든 걸 다 망쳐놨던 일이기 때문에 정말 그때는 제가 잃을 것도 없고 까짓것 그래 억울하다 갈 때까지 가보자 한번 모든 걸 걸겠다 해서 모든 걸 다 걸어서 이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리고 경제방송을 하는데 뭐 경제방송에서 뭐 이렇게 좀 되게 잘 될 줄 알았는데 또 안 되고 막 이러면서 많이 좌절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의 엑스 남친한테 약간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도 있고 뭐 그런 좀 사연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캐릭터가 됐는데 2022년 11월 1일 오늘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아마 지금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좀 무서우실 겁니다. 근데 무서우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상대는 검찰이고 그 검찰이 할 수 있는 일명 검찰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얼마나 많습니까? 증인을 회유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지네들이 갖고 있는 일명 검찰 캐비넷을 통해서 사람의 약점을 잡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검찰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고 이런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공포감을 느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주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공포감을 느끼겠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쪽이라면 행복할까요? 제가 옛날에 전쟁에 대한 그런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공격하는 사람이 유리할까요? 수비하는 사람이 유리할까요? 수비하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리하다는 표현이 좀 애매한데 공격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충분히 무기를 쥐고 충분히 군사라든가 이런 걸 다 이제 배치해서 이 정도면 이길 수 있겠어 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방어하는 사람은요. 수비하는 사람은 공격하는 사람 쪽보다 무기라든가 이런 군사력이 약해도 수비하는 쪽은요. 모든 걸 던집니다. 그러면 결국 전쟁이라는 거는요.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전쟁이라는 것을 쭉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면 공격하는 쪽보다 수비하는 쪽에서 모든 걸 다 걸고 수비를 하다 보면 상대의 무언가 어떤 그 약점도 보이고 그리고 마치 저처럼 막 약해 빠지다가 이렇게 막 싸우다 보면 막 맷집이 생겨요. 근데 저쪽은요, 공격하는 쪽은, 이만큼 이제 다 세팅했는데, 이제 이길 것 같은데, 이거 의도치 않게 안 되거든. 그럼 굉장히 불안해 합니다. 여러분, 불안하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쪽에서 윤석열 측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아, 정권을 잡았어. 그래? 그러면 일단 이재명 때려잡고 문재인 때려잡고 그다음에 뭐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세팅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한동훈이든 뭐든 다시 권력을 이어받아서 검찰 공화국의 어떤 시리즈를 만들 꿈을 꾸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축배를 들었겠죠. 그런데 그들의 작전은 그거였고 그들의 계획은 그거였고 그들의 계획대로 모든 준비를 세팅했잖아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각 처의 주요 인사들을 다 검찰로 세팅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는 그랬잖아요. 저거 뭐 저 이재명 대표 공격하려고 저렇게 하나보다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금 여러분 하루하루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쭉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 쪽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쪽 나는 윤석열 쪽이다라고 생각을 한번 하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쪽이 만약에 내가 윤석열이야. 내가 대통령 되면 이재명 때려잡아야지 막 쭉 했는데 이 시점에서 몇 달이 지났는데 이재명 때려잡는 일도 지금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 문재인 때려잡는 것도 좀 잘 안 돼. 거기다가 윤석열이 여기저기서 이 새끼 저 새끼에다가 막 술 마시는 것도 사람들한테 들켜. 거기다가 한동훈이랑 김행장이랑 술 마신 것도 왠지 들킨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리고 한동훈이 이재명 대표랑 뭐 암호화폐 북한이랑 막 엮으려고 막 했는데 이것도 왠지 김샌 것 같아. 왜요? 주식시장처럼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 그래 내가 너 그럴 줄 알고 있었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격과 수비를 했을 때 시간이 지나가면 그 수비를 하는 사람들에게 공격하는 자들의 패턴이 보이고 아 쟤네가 이렇게 공격하겠구나 라고 감을 잡죠. 공격하는 쪽은요. 쟤네가 이렇게 수비하겠구나 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렇게 공격해서 조져야 되는 생각밖에 못하거든요. 거기에다가 그렇게까지 지금 판을 벌리고 있는데 지지율은 안 올라. 이번에 이태원 참사도 발생해. 지금 불안하고 초조한 거는요. 우리가 아니라 저들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멘탈이 붕괴될 때는 공포감을 느끼거나 분노할 때라고요. 근데 쟤네들은 지금 불안한 척 하지만 진짜 공포스럽습니다. 공포감을 느껴요. 왜? 자기 뜻대로 안 되거든요. 사람이 계획대로 진행되는데 그대로 안 되면 얼마나 불안한지 아십니까? 그 불안함은요, 공포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섭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이미 심리적으로 지는 거고, 그리고 무서울 필요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지금 뭐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할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멘탈이 강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쟤네들이 얼마나 쫄리겠습니까? 지네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지금 수비하는 입장인데, 아이고, 니네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 한번 싸워보자. 이런 멘탈이면 쟤네들 잽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괜히 공포심 느끼지 마시고, 그러니까 더 얄미운 거는 사실 우리 내부에서 뭐 가만히 있고 조용히 하고 뭐 엄중하고 하여튼 제가 예전에 막 싸울 때, 막 정 맞으면서 싸울 때 가장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요. 지네들도 당하면서 나보고 입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사람들이 제일 꼴보기 싫습니다. 그때는 아유 그래 니네는 평생 그러고 살아라 이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래 니네들 평생 그러고 살아라 이러기에는 좀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말을 들으면 안 되죠. 그리고 자꾸 그런 사람들을 강하게 가스라이팅을 시켜놔야죠. 이 모지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엄중히로 살래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시켜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11월 첫날 돌아온 멘탈을 다시 잡고 여러분들의 멘탈을 조금 강화시켜 드리려고 수다가 좀 길어졌습니다. 자,
미쓰리가 수다를 길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뭐가 있어요. 시황 봐봐. 얼마나 어디서도 어떻게 더 완벽해질 수가 있어. 그죠? 그래서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10월 31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짚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11월 증시 전망을 아주 그냥 감질맛 나게 제가 조금씩 질금질금 넣어드릴게요. 자, 우선 10월 31일 월요일 뉴욕 증시 다우지수 0.39%, S&P 500이 0.75%, 나스닥이 1.03% 하락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요. 11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FOMC 회의가 시작이 되어 FOMC 정례 회의를 앞두고 하락했어요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노트를 꺼내시고 쓰셔야죠. 왜 10월 31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 하락했을까? 아니, FOMC 정례 회의가 있는데 왜 하락합니까? 그러면 반대로 FOMC 정례 회의가 있으면 상승하면 안 되나? 즉 그 얘기는 주식이 올랐는데 왜 올랐는지를 몰라. 주식이 하락했는데 왜 하락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동안에 여러분들은 뉴욕 증시가 올랐대. 그들이 얘기하는, 그들도 알지 못하는 그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뉴욕 증시가 이렇게 됐구나라고 사신 거예요. 10월 31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하락한 게 아니라요. 그동안 올랐잖아.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게 없다. 이게 여러분 주식시장의 진리예요. 변치 않은 진리입니다. 단지 그럼 얼만큼 올라가? 아니면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 없으면 한쪽 방향으로 가다가 살짝 방향을 틀면 그게 언제까지 틀 거야? 언제까지 한쪽 방향으로 갈 거야? 그거를 우리는 섬세하게 이렇게 체크해 가는 거지.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다라는 건 진리입니다. 자, 10월달 한 달 동안 다우지수 13.95% 상승. 다우지수는 1976년 1월 이후 가장 강한 상승세라고 합니다. S&P 500 한 달 동안 8% 올랐고요. 나스닥 한 달 동안 3.9% 올랐습니다. 자, 한 달 전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9월 말에 제시한 증권사의 10월달 전망은 암울했습니다. 특히 9월 말에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그 암울했을 때 미쓰리는 10월달 주식시장 나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좋다라고 표현하고 싶긴 한데 좋다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집할까 봐 차마 그렇게는 얘기 못하겠고 9월 달보다는 괜찮으니 9월 말경에 주식 한번 사보셔도 괜찮다라고 한 겁니다. 기가 막히죠, 아주. 자, 저의 이런 기가 막힌 시황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강한 멘탈에서 나왔다고요. 자, 지금 11월 회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지금 시장이 쓰고 있는 시나리오는 11월에 75bp 금리 인상을 한다. 그리고 12월에는 50bp 인상을 한다. 그리고 내년도 2월달, 3월달에는 25bp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것이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이렇게 할까? 뭔가 확신을 좀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11월 달에 75bp 금리 인상을 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할 때 과연 그 신호를 주느냐 마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저는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알고 있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지만 8월 25일 날 제가 날짜도 기억하죠. 8월 25일 날 잭슨홀 미팅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인플레이션 목표치 2%가 될 때까지 금리 인상할 거라고 어금니를 꽉 깨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만 했나요? 9월 달에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하면서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무슨 또라이도 아니고 11월 달 금리 인상 75bp 한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고 할까요?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난달에 발표했던 게 8.1%였잖아요. 그럼 2%가 될 때까지 금리 인상 하려면은 내년에도 주례장창 해야 되는데 갑자기 또라이처럼 아유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이럴까요?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분 뉴욕 증시가 상승하는 이유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뉴욕 증시의 정치 색깔이 많이 묻어가지고 상승하는 거고 이날 주식시장이 하락한 이유는 그동안 며칠 동안 강하게 올라서 다우지수 연병을 32,000포인트까지 올라왔으니까 좀 쉬어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하락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한테 무언가를 바랄 수는 없어요. 오히려 그 인간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시장이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왜 김진태 사태가 그런 경우잖아요. 정권 바뀌니까 안정적인 채권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이것 때문에 바뀔 수 있어라는 거에 대한 그 변화가 공포심을 유발한 거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 2%될 때까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했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러면 시장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시장을 믿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어차피 이제 11월 달에 금리 인상하고 11월 초에 금리 인상하면 12월 중순에 금리 인상 결정을 하게 되는데 금리 인상 그러니까 12월 금리 인상 결정하기 전에 두 번의 인플레이션, 두 번의 고용 지표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지표들을 보면서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겠다. 뭐 이런 비스무리하게. 그러니까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자, 어닝 시즌이죠. 자, 어닝 시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여러분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 10월달 증시 나쁘지 않을 겁니다. 이유는 중간 선거 때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3분기 어닝 시즌에도 실적 예상치를 크게 눈높이를 다운시켜서 실적 예상치보다 잘 나오면 혹은 실적 예상치에 부합하면은 좋은 거다라고 해서 주식시장을 띄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현재까지 S&P 기업에 상장된 기업 절반 이상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순이익 증가율이 2.2%라고 합니다. 이 2.2% 증가율은요, 2020년 3분기에 기록한 마이너스 5.7% 이후 최저치라고 해요. 자, 2020년 초에 뭐가 생겼습니까? 2020년 초에 코로나19가 터졌고요. 그 코로나19가 미국에 상륙해서 미국에게 충격을 주기 시작했을 때가 거의 2분기, 3분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2020년 3분기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다면 이번에 3분기 어닝 시즌에 지금 상장된 기업 절반 이상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순이익 증가율이 2.2%밖에 안 된다는 굉장히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한 기업 71%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순이익을 발표했고요.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 68%가 예상치를 윗도는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순이익 증가율은 뭐 코로나 때문이라지만 어쨌든 2020년 3분기에 기록한 마이너스 5.7 이후의 최저치, 그냥 막말로 속된 말로 최악이야 지금 순이익 증가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이익과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했다. 왜요? 눈높이를 겁나 낮춰놨기 때문입니다. 이러니까 뭔가 미쓰리가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쭉 얘기했던 게 이렇게 뭔가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맞아가죠. 자,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를 보면 ISM 시카고 연방은행이 발표하는 10월달 시카고 PMI 지표가 45.2입니다. 2개월 연속 하락 중이고 이 PMI 지표는 기준이 50입니다. 50 이하면 경기 위축이에요. 경기 지표 안 좋게 발표된 거고. 자, 경제 지표는 여러분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2달 연속 지금 50 이하로 하회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10월달 제조업 지수 마이너스 19.4라고 합니다. 이거 기준이 0이에요. 이 지수는요, 지금 6개월 연속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자, 경제는 흐름입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얘기해드린 이 뉴욕 증시에서 발표된 이야기들을 쭉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나름대로 스토리라인을 정했어요. 자, 뭘 정했느냐? 자, 여러분 10월달 증시 좋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좋았던 이유가 물론 중간 선거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뉴욕 증시에서 중간 선거 얘기 한마디도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뉴욕 증시가 상승했고 그 상승한 이유는 중간 선거가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시장에서 쓰고 있는 스토리가 11월 달 75bp, 12월 달에 50bp, 내년도에 25bp씩 이렇게 완화된 모습을 지금 시장에서 그리고 있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10월 달에 상승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냉정하게 까보면 기업 실적이 그닥 좋은 건 아니었다. 근데 왜 그동안 우리는 실적 발표가 매출액이 예상치를 상회했고 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왜냐하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뉴욕 증시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눈높이를 겁나게 낮춰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방송 제일 마지막 부분에 경제지표 말씀드렸죠. 경제지표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런데 뉴욕 증시에서 그 어디에도 경기 침체란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플레이션은 지금 현재 8% 이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목표치 2%가 될 때까지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쑥 들어갔어요. 오히려 자꾸 금리 인상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금리 인상을 왜 완화해야 되는지 정확한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지금 시점에서 인플레이션이 2%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금리 인상 완화 얘기가 나올까요? 바로 경기 둔화, 경기 침체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간 선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대신증권에서 11월 달 코스피 예상치를 2100에서 2300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얘네들 11월 달에 맞추지 못했어요. 뭐 제대로 맞춘 적도 없지만. 근데 대신증권이 코스피 예상 밴드 2100에서 2300포인트로 예상하고 있고 지금 현재 11월 1일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 제가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이 시점에 2300포인트가 넘어갔습니다. 2327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대신증권은 증시 반등세가 있더라도 그 폭이 제한적일 거다.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크다. 증시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2차 충격 변수 후폭풍을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2000선 초반부터 주식을 매수해라라고 합니다. 시장과 거꾸로 가고 있죠. 물론 저는 얘네들이 뭘 걱정하고 있고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엔 지금 김진태 사태도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뉴욕 증시가 10월 달에 올라갈 것이다. 중간 선거 때문에. 근데 뉴욕 전문가들은 1분기, 2분기, 3분기 주식시장 상승률이 마이너스였으니까 4분기는 즉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반등할 것이다. 그래서 산타랠리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솔직히 미쓰리는 산타랠리까지는 솔직히 자신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11월만 놓고 봤을 때는요.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뉴욕 증시는 산타랠리까지 몰고 가려고 할 겁니다. 근데 저는 11월 달 증시를요. 그냥 간략하게 전강 후 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가 오늘은 앞에 수다를 좀 많이 떨어서 시간이 많이 가서 뭐 앞으로 저는 뭐 다른 증권사 11월 달 증시 전망 하나씩 제가 질금질금 흘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갈 건데 제가 지금 가장 답답한 건 뭐냐면 늘 그래 왔어요. 어떻게 왔느냐? 증권사들이 바닥을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슬금슬금 올라가면 계속 불안해요. 아니래. 지금은 아니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9월 말에
여러분 이제 주식을 사보셔도 괜찮습니다. 10월달 증시 괜찮습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외국인들은 주식을 계속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우리나라 증시들은 뭐합니까? 가만히 있으래. 엄중이들. 가만히 있으래요. 또 빠진대요. 진정한 주식시장 바닥은 2000이래요. 근데 지금 2300이라니까. 2328포인트라니까요. 근데 지금도 얘네들은 불안한 거야. 이런 엄중이들. 이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앞으로 예상되는 그림을 하나 점쟁이 빤스를 입고 한번 그려볼까요? 이대로 지금 어느 정도까지 계속 이제 물론 대신증권은 뭐 다시 더 빠질 거다라고 하지만 이제 어떤 증권사들은 조심스럽게 주식 이제 산타랠리 그려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김진태 사태 같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를 좀 고려하면서도 사도 될 것 같아요라고 이제 아마 2,400포인트 뭐 조금 더 나가서 2,450포인트까지 제시하는 증권사가 나올 겁니다. 저는 이거죠. 왜 2200포인트 아래서 주식 사란 얘기 못하고 왜 지금에 와서 사라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만약에 어떤 그 악재가 없었을 때 이게 판이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면 이렇게 외국인들이 쭉 매수해가지고 이제 지수 어느 정도 딱 지지해 주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뭐 하냐면은 이제 기관들이 이제 그러니까 증권회사 이런 애들이 주식시장이 막 2,000 깨질 것 같고 막 엉망진창 될 것 같다가 어느 정도 오 하다가 2,300 넘어갔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스멀스멀 이제 여러분 3,000포인트가 다시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펀드를 막 판매합니다. 기관 투자자들한테 이제 돈을 담아주는 거죠.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이제 그 바통을 이어받으면 이제 개인들이 와 다시 3,000 간다 그러고 이제 막 주식을 사겠죠. 그러다가 이제 또 그때 주식을 담은 주린이들은 또 이제 골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패턴이에요. 근데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스토리대로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있기는 해요. 대신증권에서 얘기했던 대로 증시 반등세가 있더라도 뭐 2차 충격 변수 후폭풍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거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주식은 타이밍이에요. 그러면 왜 9월 말에 사가지고 10월 달에 주식이 올랐으니까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후폭풍 올 거니까 이제 그때 파세요 라고 한번 팔아주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자, 10월 달 주식시장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은 전강 후약입니다. 근데 분명히 뉴욕 증시는 산타랠리까지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근데 저는 산타랠리까지는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제가 연초에 여러분 당분간 3,000포인트 어렵습니다.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코스피 예상 밴드는 2,250입니다. 그러다가 2,250 근처 왔을 때 윤석열 리스크 때문에 오너 리스크 때문에 2,250포인트를 살짝 깰 수도 있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기가 막히네요. 사실 제 스스로도 좀 놀라워요. 앞으로 이 놀라움을 계속 놀래켜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증시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중간 선거까지는 갈 거예요. 만약에 빠지더라도 쟤네들은 어떤 악재가 있어도요. 마치 대한민국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숨기는 것처럼 주식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숨겨놓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중간선거 때까지는 판을 깨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럼 일단 우리는 중간선거 때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가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때 가서 뭐 소비자 물가지표라든가 또 뭐 고용지표 그 기타 등등의 움직임을 보고 또 제가 11월 달 중간 그 증시 분위기를 또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에게 가스라이팅 당하시면서 제가 그려드리는 시황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1월 첫날입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이래저래 아직 뭐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그리고 이태원 참사를 앞두고
지금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참사라고 하지 말고 사고라고 해라 뭐 이렇게 그지궁뎅이 같은 이 수작들을 부리고 있는데 우리들이 멘탈 잘 잡고 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머리카락 하나는 겁나게 약합니다. 근데 머리카락 많이 뭉쳐놓으면 겁나게 셉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그냥 한 가닥의 머리카락이지만 그 머리카락이 많이 모으고 힘이 되고 그러면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강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가열차게 멘탈이 붕괴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멘탈이 붕괴될 때, 그 멘탈이 흔들릴 때 공포감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분노 때문에 흔들리시고요. 그리고 분노 때문에 흔들린 멘탈은 빨리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자, 11월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11월 2일 화요일 날, 아니죠. 11월 2일 수요일 날 화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활기찬 하루 되시고요. 11월 달 한 달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요. 고맙습니다.